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얀센 백신 사용이 일시 중단되면서 백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백신을 수급하고 후반기 도입 예정인 백신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얀센 백신의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미국 전문가 2차 회의가 다음 주 22일쯤 열릴 예정입니다.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백신 접종의 혼란과 차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워싱턴 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양국 정상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눌 전망입니다. 인구 절반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마친 이스라엘이 7회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경제 활동을 정상화했지만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집단 면역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튀김은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튀김 속에는 어떤 과학이 숨어 있을까요? 잠시 뒤 궁금한 S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는 8월부터 국내에서 대량 생산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백신이 러시아 스푸트니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탁 생산 계약이 진행 중인 백신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와 관련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계약 확정 전인 사항을 발표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백신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미리 안내하게 된 것이라며 계약이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알리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백신을 수급하고 후반기 도입 예정인 백신도 최대한 앞당겨 들여오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제조 과정에서 국내 위탁 생산을 늘려 수급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나파벨탄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 3상은 중증의 고위험군 코로나19 환자 약 600명을 대상으로 서울대병원 등 10여 곳의 의료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종근당은 임상에 참여하는 환자를 신속하게 모집하고자 유럽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에서도 임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종근당의 나파벨탄은 췌장염 치료제로 쓰던 전문 의약품으로 러시아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 104명을 대상으로 임상 2상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종근당 관계자는 중증의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임상 3상을 통해 나파벨탄의 치료 효과를 입증할 계획이라며 국내외에서 신속하게 임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백신 자문기구가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르면 22일 회의를 재소집합니다. 문제는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 백신 접종에 대한 혼란과 차질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의 호세 로메로 위원장은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2차 회의가 22일이나 23일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로메로 위원장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지 시각 16일 2차 회의 날짜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지난 14일 희귀혈전증 발생으로 접종이 중단된 얀센 백신의 사용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로메로 위원장은 다음 주 열리는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로메로 위원장의 발언은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 중단이 수주 동안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럴 경우 각 나라의 백신 종류별 취사 선택과 보급 정책도 덩달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메로 위원장은 그러나 접종 중단이 수개월까지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얀센 백신에 대한 사용 중단 조치가 수주에서 수개월이기보다는 수일에서 수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hope they make the conclusion of this quickly and get back on track. I hope so, and I believe they will. 파우치 소장은
얀센 백신에 대한 사용 중단 조치가 길어지면 백신을 꺼리는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엘버트 블라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년 안에 세 번째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 CEO는 CNBC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지 12개월 내로 1회분 추가 접종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라 CEO는 전염력이 더 높은 변이 바이러스와의 전투에서도 백신이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화이자는 백신 접종자 12,000여 명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접종 6개월 후에도 91% 이상의 높은 예방 효과를 유지했다고 밝혔지만 예방 효능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정책을 이끄는 데이비드 캐슬러 코로나19 대응 수석 과학 담당자도 의회에 출석해 면역 효과를 보강하기 위한 추가 접종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빠른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확산 통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이스라엘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고 또 코로나19 감염도 눈에 띄게 줄면서 집단 면역 형성에 근접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오는 18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전문가 대부분이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해도 대응 부실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화이자 백신을 대규모로 확보해 빠르게 접종을 진행하면서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지난해 12월 접종을 시작한 이후 4개월 만에 전체 인구의 57%가 1차 접종을 끝냈습니다. 또 53% 이상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부터 5차례에 걸쳐 봉쇄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כיף מאוד לחזור לשגרה, ליום-יום, לשגרה הרגילה. זה מאוד טוב. 감염 지표도 꾸준히 개선됐습니다. 1월 중순 하루 10,000명이 넘기도 했던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100명에서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검사 수 대비 감염률은 0.3에서 0.5%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No doubt in my mind that the dramatic drop in active corona patients and the spreading of the virus i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vaccination campaign. 이스라엘 감염병 전문가들은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고 불임절 등 대규모 종교 축제도 있었지만 감염 지표가 악화하지 않았다면서 이스라엘이 집단 면역에 근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외교부는 세계 모든 국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 여행주의보를 다음 달 16일까지 다시 연장했습니다. 이번 여행주의보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많은 나라의 입국 제한 조치 등의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취소 또는 연기하고 해외에 머물고 있는 국민은 위생수칙 준수 등 신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지난해 3월 23일 처음 발령된 후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이 최근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던 발표와 관련해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 발표한 실험이 인체 임상 시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으로 효과를 단정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포 실험 단계에서는 확실히 불가리스 유산균에서 코로나19를 77.78% 저감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이번 세포 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과 임상 시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추가 확인할 예정이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와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에 학교 내 감염 등 생활 속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역 당국이 현재 일반인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무증상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과 잠복 감염을 줄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그동안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 비율을 줄이고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은 일정 부분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무증상 감염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 또는 잠복 감염도 전파를 시킬 수 있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떤 근본적인 특성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최근에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자가진단 키트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네. 제 생각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클 걸로 예상이 되는데 따라서 말씀하신 지역사회 내 무증상 감염자 비율을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신규 확진자의 절대 수치를 낮추는 방법과 그리고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방역 당국에서 도입한 부분 중에 하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의심 환자에 대한 의사약사의 진단 공고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효성은 아직까지 검증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함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론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교내 감염도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한 주간 전국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만 400명에 육박하는데요. 학교 관련 확진이 이렇게 증가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과거 3차 대유행 때, 그러니까 지금보다 확진자 규모가 더 컸거든요. 당시보다도 오히려 전체 확진자 규모는 다소 낮으나 반면에 학생 감염자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차 대유행 때는 주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지금은 지인 간 전파를 기반으로 한 가족 내 전파도 많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의 감염은 주로 가족 내 전파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 학생 감염자 비율이 늘어난 것이 이런 가족 내 전파 또는 지인 간 전파에 기반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만큼 최근에 어떤 방역에 대한 어떤 안일함 같은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실제로 학생 감염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두 번째는 현재 확산 양상에 변이 바이러스 요인이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그 전파율이 상대적으로 기존 바이러스보다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 학생 감염자 비율이 증가하는 요인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족 간 전파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4차 유행에 진입한 시점이라 등교 수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등교 방침을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방역적인 측면만 고려를 한다면 당연히 등교 수업 대신 비대면 수업으로 최근 양상을 볼 때 진행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현 상황에서 학교 내 감염이 아주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등교 수업만 제한을 한다고 해도 학원 등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현 단계에서 등교 수업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 가장 주요하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향후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를 하고 더불어 학교 내에서의 집단 감염 확대 양상이 보이게 되면 당연히 등교 수업 제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지금 상황에서 등교 수업을 제한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백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방역 당국이 국내 한 제약사에서 오는 8월 해외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발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그만큼 우리 정부가 백신 수급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제약사가 어떤 백신을 위탁 생산할 것이냐 현 단계에서는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아직까지는 밝힐 수 없는 단계에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는 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를 이용한 백신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에 논란이 발생을 하면서 그만큼 더군다나 여기에 최근에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우선 공급 방침을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 국내에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어느 정도는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거를 반증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백신 수급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여기에 한 가지 첨언을 해드리면 그러면 어떤 백신이 위탁 생산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현 단계에서 해외에서는 승인이 되었는데 아직 국내에 도입이 안 된 대표적인 백신이 모더나하고 노바백스거든요. 예. 네. 이 두 가지 백신 중에 노바백스는 이미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노바백스는 아닐 거로 보고 모더나 백신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백신 원료 생산을 위탁 생산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저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모더나 백신은 파이자처럼 이게 RNA 백신 플랫폼을 갖고 있고 비단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향후에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백신 플랫폼 형태인데 모더나가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 노하우나 기술력이 모더나의 그런 기술력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향후에 위탁 생산을 하게 되더라도 아마 원료를 들여와서 포장하는 정도의 위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엔 얀센 백신 질문인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혈전 논란이 있는 얀센 백신 접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얀센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방침인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접종 재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접종 계획에도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영향이 있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얀센 백신에 대한 승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도입 시점에 맞춰서 승인 검토가 진행될 텐데 그만큼 이번 미국에서의 접종 재개 논의 결과는 향후 국내에서 진행될 안전성 검토를 포함한 승인 검토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이 논란을 겪으면서 러시아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과 같은 원리인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건데요.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 혈전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스푸트니크 V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한 논문에 게재된 임상 시험 결과만 보면 안전성이나 효능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도 임상 시험 단계에서의 어떤 결과물에서는 혈전 문제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실제 현장에 적용하면서 발생된 부분인데 스푸트니크 백신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그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를 이용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향후에 실제 현장에 적용됐을 때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스푸트니크 백신은 러시아에서 상용화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후 검증 부분은 러시아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다른 국가에서는 실제로 공개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검증하기에는 상당히 현 단계에서는 제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푸트니크 백신도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혈전 문제가 이 플랫폼을 원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푸트니크 백신도 향후에 이런 희귀혈전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국내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임 내정자는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 오스틴 캠퍼스에서 전기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삼성 휴렛 패커드, 미국 벨 연구소 연구원 등을 거쳐 이화여대 공과대학 학장과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이화여대 전자전기공학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임 내정자는 올해 초 첫 여성이자 역대 최연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 선임됐습니다. 청와대는 임 내정자가 초고속 통신망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오랜 연구 경험을 가진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구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국내외의 오염수 방출 결정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와 해역 방사능 감시 체계 점검,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와 IAEA 조사단 참여 등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주 지역 수산업단체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제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인류 생명과 안전, 지구촌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재앙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삶의 터전인 제주바다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수도권에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5배에 이르는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를 지난 30년간 바다에 방류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신문은 이바라키현 일본 원자력 연구개발기구 도카이 재처리 시설에서 지난 1977년부터 2007년까지 30년간 약 4,500조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류한 오염수에 든 삼중수소 총량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5만 톤에 포함된 860조 베크렐의 5배에 이릅니다. 도쿄신문은 이 시설은 폐쇄에 들어갔지만 지금도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의 배출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재처리 시설은 2018년 폐쇄 조치 계획이 인가될 때까지 삼중수소 배출을 연 1,900조 베크렐 미만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연간 삼중수소 배출량 40조 베크렐 미만을 관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경제난을 내세운 인도네시아의 미온적인 태도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 완주에 합의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인도네시아 인력이 복귀하면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인데 분담금 미납 문제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출고식에 영상 축전을 보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오랜 역사를 강조하며 공동 개발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Indonesia dan Korea telah menandatangani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entang kerjasama pengembangan pesawat tempur Korea Fighter Experiment. 경제난을 이유로 공동개발 분담금을 연체하며 갈짓자 행보를 보이던 인도네시아와의 방산협력 갈등은 양국 정상 간 합의로 일단락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선 KF-21 공동개발과 연계하지는 않았지만 식량기지 사업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경제협력 모델이라며 화답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철수했던 인도네시아 인력이 하반기에 복귀하면 사업이 일단 정상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분담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분담금을 6천억 원 미납한 인도네시아가 감액과 납부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자를 물게 하는 조건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분담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금을 모두 내야 CJ 5호기를 넘기기로 방침을 정하고 인도네시아의 약속 준수를 압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다음 달 미국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청와대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있어 협력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와 배터리, 히토류와 의약품 등 4개 핵심 부품의 공급망 검토에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과 기후 문제 협력, 미얀마 사태 등 국제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문 대통령 방미가 미국의 포괄적 대북 정책이 발표되는 시점 즈음에 이뤄지고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한미가 함께하는 계기가 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진전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정상 간의 신뢰와 우위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서 한미동맹의 탄탄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백신 수급 문제나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협의는 안 된 상황이라면서도 양 정상이 편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게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은 최근 광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두 번째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4%씩 꾸준히 오르던 가상화폐가 단 몇 분 사이 90% 넘게 폭락해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수상한 차트에 대해 시세 조작을 의심하지만 화폐를 개발한 회사도 거래소도 모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자영업자 김진석 씨. 생활비라도 벌어야 한다는 절박함에 목돈 7천만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석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4%씩 오른 코인이 있어 믿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글로벌 거래소가 이래가지고 믿고 거래량이 매일 점진적으로 상승하자. 전혀 의심을 안 했죠. 거래량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유저가 늘어나니까 거래량이 상승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3월 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몇 초 사이 개당 2만 원이 넘었던 가상화폐 가격이 400원대로 98%나 급락한 겁니다. 그럼 몇 초 사이에 완전히 98.4%라는 게 하락이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잖아요. 큰 거래를 하지만 이렇게 하락되는 거는 스스로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락 이유도 알 수 없는 상황.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주겠다는 발표까지 했던 코인 발행 업체는 이자 지급을 미룬다는 공지만 띄운 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들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락처가 다 있잖아요. 여기는 사정이니만큼 그쪽에서 연락처 공개를 좀 꺼리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급등 급락 거래를 이어가는 가상화폐는 한둘이 아닙니다. 한 가상화폐는 한 달 만에 67배가 올랐다가 하루 아침에 40% 폭락하고 다시 2달 동안 오르다 뚝 떨어지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조작이 아닌 이상 이럴 수가 없다면서 거래소나 코인 발행 업체가 벌인 일이라고 의심합니다. 가격을 올려 관심을 끈 뒤 목표 가격에 도달하면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 차익을 가로채는 수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매집을 했다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털 때가 있어요. 많이 한 사람들은 체력이 털고 받거나 그런 거 느끼는데. 그러나 거래소 측은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다면서 투자 손해 역시 책임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 거래소에서는요. 시장을 제공하는 거지 그 안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다 그 안에서 거래되는 데에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거래소가 거래 대금을 끌어들이며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수수료만 수백억 원. 뜨거워지는 가상화폐 투자 열기 속에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수상한 거래로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개인들의 투자 관심이 국내외 증시에서 가상화폐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14개 거래소의 15일 오후 기준 24시간 거래 대금은 25조 4,513억 4천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실명 계좌를 확보한 국내 4대 거래소의 24시간 거래 대금은 약 21조 653억 8천만 원으로 전체 거래 대금의 83% 수준입니다. 4대 거래소의 지난달 14일 오후 8시 기준 24시간 거래 대금은 11조 6,940억 원으로 한 달 사이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반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은 올해 1월 17조 2,994억 원에서 2월 12조 1,609억 원, 3월 9조 4,261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 가운데 화훼 농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남 강진군에서는 지난해 온라인으로 꽃을 팔아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네, 올해도 장미에 이어 수국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대표적 화훼 특화단지입니다. 하우스 안에 갖가지 색깔의 수국이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하지만 농민은 코로나로 판로가 걱정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경매장에만 저희가 납품을 해서 시세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군과 저희 법인에서 같이 직거래 판매를 하면서 가격도 안정적이어서 수입도 많이 올라갔고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화훼 농가들을 돕기 위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강진군.
올해도 장미 6만여 송이에 이어 수국을 팔았는데 1차로 만여 송이가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꽃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먼저 여기서 먼저 꽃을 사보고 제품도 좋고 이러니까 이제 뭐 우리 시어머님한테도 이제 보내드리고 우리 사돈한테도 보내고 또 이제 옆에 친구들도 해보라고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판매 채널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남도장터와 우체국 쇼핑 등입니다. 지난해 택배비를 보탰던 강진군에서는 올해는 포장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얀 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모든 국민들이 꽃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도록 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에서는 다음 달에는 작약도 온라인 판매로 완판 행진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을까요? 이동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먼저 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은 이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계속해서 이 700명대 안팎을 기록을 했죠. 네. 또 주 초반에 잠시 500명대로 주춤하는 듯 하다가 다시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유행 상황만 놓고 보면 거리 두기 단계를 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표상으로는 지금 2.5단계 기준을 계속해서 넘어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우선 이번 주에는 거리 두기 단계를 3주간 재연장한다 이렇게 밝혔지만 상황이 악화하면 뭐 언제든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을 한다거나 또 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실제로 이 방역 기준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의 혼란이 좀 컸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 방역 당국도 이제는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방역 조치를 조정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과 같은 이 대유행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 명백하게 방역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또 이 거리 두기 단계가 올라간다거나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 금지가 뭐 예전처럼 10시에서 9시로 앞당겨질 경우에는 현장에서 또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유를 좀 주겠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제 뭐 4차 대유행이 이미 시작됐다 이런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좀 경각심을 가지고 현재의 방역 수칙이라도 좀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 피로도와 경제 충격까지 고려해서 방역 대책이 결정되겠지만 무엇보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자, 한편 서울시가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그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혼자서도 이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가 진단 키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학교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학 이후에 이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잇따르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도 이미 학생들에게는 이런 키트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자가진단 키트 도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편리하고 손쉽게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건 좋지만 정확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게 문제인데요. 예. 체내의 바이러스 양이 적을 경우에는 확진자를 음성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80%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자신이 음성인 줄 알고 다른 사람과 안심하고 뭐 마스크를 벗고 접촉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실제로 바이러스를 확산할 수 있는 이른바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전문가들은 이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할 때는 한 번에 그치지 말고 반복적으로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는데요. 실제로 이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키트의 경우는 모두 이 24시간에서 36시간 안에 반드시 2번은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성이 나온다면 한 번이라도 나오면 반드시 정확한 진단 검사를 받아야겠죠. 예. 네. 신속함이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방역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는 거군요.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또 이 지난 주말에 좀 뜨거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는데 무려 이 713일 만에 양사가 합의를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이게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워낙 존재감이 큰 두 회사들의 그 분쟁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모였는데요.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의에 이르게 된 건가요? 네, 이 두 회사의 싸움은 지난 2017년에서 2019년에 이 LG 직원 100여 명이 SK로 이직을
휴직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 LG 측은 배터리 사업에 뒤늦게 뛰어든 SK가 자사 직원들을 일부러 빼가서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특히 2018년 말에 SK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폭스바겐 배터리 수주를 따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의혹이 짙어졌는데 결국 LG는 2019년 4월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와 이 연방법원에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물론 SK는 이 당시에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계속 부인을 했고요. 이 반박을 해왔는데 LG가 이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위반으로 SK를 경찰에 고소를 했고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이 맞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에 결국은 이 ITC가 LG의 주장을 받아들였고요. 최종적으로 LG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러면서 SK에 이 미국 내 수입을 10년 동안 금지하겠다 이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SK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 건데 이때 이 ITC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이 미국 행정부의 거부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이게 60일 기한으로 60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하면 이 수입 금지 조치가 무효화되는 건데 네. 미국 행정부의 이 설득도 있었고요. 또 국내 이 정부의 설득도 있었고 결국은 이 두 회사가 거부권 행사 기한을 하루 남기고 아주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낸 겁니다. 이 SK가 현금 1조 원 그리고 또 로열티 1조 원 총 2조 원을 LG에 지급하는 것으로 분쟁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선의의 경쟁자로서 양사 모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었죠. 바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네. 시청자들의 관심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결국은 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특히 중국에서 또 이 일본 내부에서도 큰 반발이 일었습니다. 예. 우리 정부는 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이 제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이 문 대통령이 직접 주한 일본 대사에게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 주변 국가들이 일본의 방류 계획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 정부도 뭐 한국과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상 당혹감을 나타냈는데요. 예. 일본 교도통신은 이 스가 총리 관저의 소식통을 이용을 해서 이 반발이 이렇게까지 강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내부에서도 이 정부의 홍보가 엇박자를 내는 이 해프닝이 있었는데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이 방사성 물질인 이 문제가 된 삼중수소를 아주 귀여운 캐릭터로 만들어서 홍보를 했다가 예. 이 국내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하루 만에 이 동영상과 함께 전단 사용을 모두 중단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현재 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한국과 이 주변 국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조사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늦어도 올여름까지는 이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화를 하고 신속하게 파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또 일본 편을 들어서 우리가 더 난처해진 상황인데요.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1위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말 이제 다가오는 주말에 좀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번 토요일이죠. 17일 밤에 신비한 우주 현상을 생중계로 만나볼 수 있는데 국립과천과학관이 달이 화성을 가리는 현상인 화성 엄폐 현상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화성 엄폐라는 것은 지구에 가까워서 더 크게 보이는 달이 멀리 있는 화성을 가리는 현상인데요. 오는 17일 밤 19시, 그러니까 저녁 7시 12분부터 11시 27분까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 이번 화성 엄폐는 인도와 미얀마, 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에서만 관측이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보이지가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 달과 화성이 한 0.3도까지 근접하는 그런 형태로만 나타난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성이 달의 위쪽에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오히려 이 동남아시아 지역, 더 남쪽인 지역으로 갈수록 더 달과 가깝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 과천과학관은 태국 국립천문연과 함께 이번 화성 엄폐를 중계할 예정인데요.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시면 오후 10시부터 이 11시 30분까지 실시간으로 화성 엄폐 현상을 볼 수 있고요. 전문가들의 설명도 함께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생중계를 통해서 달과 행성에 관한 궁금증도 풀고 또 천문과학의 신비로움을 간접적으로나마 좀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꼭 챙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에게 형성된 항체는 몇 달 안에 지나면 거의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신경퇴행 질환센터는 감염자 5,300여 명의 혈액 샘플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에 감염 후 항체가 생긴 사람은 22명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5개월 안에 대부분 항체를 소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항체가 형성됐다고 해도 결국 재감염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강한 파도가 치는 바위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홍합의 접착 물질을 이용해 새로운 지혈제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이혜신 교수 연구팀은 홍합의 섬유다발, 족사에서 추출한 접착 물질을 출혈 환자에게 적용한 결과 지혈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바이오 벤처기업과 공동으로 지혈제를 개발했으며 최근 유럽 허가를 획득해 글로벌 상용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달 탐사 사업에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이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며 항우연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연구원들이 항우연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달 탐사 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에게 1월에서 5월 사이 지급되지 않은 수당 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항우연이 이 기간 연구가 중단됐다며 연구비와 연구수당 등 5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연구원들은 달 탐사 1단계 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영국 의학저널이 지금이라도 도쿄 하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의학저널은 일본이 정치적 리더십 부재 속에서 제한된 검사 능력과 더딘 백신 접종 등으로 바이러스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질타했습니다. 이어 과학적 도덕적 원칙을 무시한 채 일본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 올림픽 개최를 고수하는 것은 세계 보건과 인류 안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일본의 약속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튀김 요리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맛있게 튀기는 방법부터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적정 온도까지 튀김 속에 숨어있는 과학이 많다고 하는데요. 맛있는 튀김의 세계를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노릇노릇한 냄새에 바삭한 소리까지. 튀기면 신발도 맛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튀김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튀김 안에도 과학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튀김의 바삭거림은 재료 안에 수분이 뜨거운 기름과 만나 증발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수분이 증발하면서 튀김옷에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를 다공질 구조라고 합니다. 이 다공질 구조를 이용해 자연 상태에 없는 바삭한 질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튀김을 잘못하면 눅눅하고 두껍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글루텐에 있습니다. 글루텐은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글리아딘과 글루텐이 결합해 만들어지는데요. 이 두 단백질이 물과 합쳐지면 모양이 바뀌어 서로 엉키게 되고 글루텐을 형성합니다. 튀김 반죽에서 글루텐이 너무 많으면 반죽에 점성이 생겨 튀김의 바삭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죽을 만들 때는 글루텐 생성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글루텐 생성을 줄이기 위해 차가운 얼음물을 섞어 넣기도 하고 반죽할 때 휘휘 젓는 것이 아니라 젓가락으로 반죽을 누르는 느낌으로 섞기도 하는데요. 튀김옷에 탄산수나 맥주를 약간 넣는 것도 꿀팁이라고 합니다. 탄산수의 이산화탄소가 튀김옷을 바삭하게 해주고 맥주 속 효모가 반죽의 숙성을 도와 바삭한 튀김은 물론 튀김옷이 잘 벗겨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바삭한 튀김을 만드는데 중요한 게 바로 기름의 온도입니다. 식재료마다 열 점도율이 다르기 때문에 기름의 온도가 달라져야 맛있는 튀김을 맛볼 수 있는데요. 고추나 깻잎은 160도에서 170도, 어패류나 고기류는 보통 180도에서 190도,
이 정도 온도에서 튀겨야 원재료의 맛과 튀김의 풍미를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튀길 수 있는 요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한때 핫했던 아이스크림 튀김.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아이스크림 튀김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비결은 바로 빵가루에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높은 온도의 기름에서 녹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빵가루의 탄산수소 나트륨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빵가루를 입혀서 기름에 튀기면 순간적으로 빵가루의 높은 온도가 가해지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단열층을 형성해 아이스크림으로 전달되는 열을 차단해줍니다. 그동안 빵가루가 튀겨지면서 아이스크림 튀김이 탄생하는 것이죠. 고소한 맛과 바삭한 식감으로 중독성 있는 맛을 선사하는 튀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튀김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재료를 기름에 튀기면 단백질이 풍부해지고 풍미가 좋아지고 무엇보다 지방의 함량이 증가합니다. 지방은 비교적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영양분으로 적은 양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또 지방은 우리 몸속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저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몸 안에 저장해두면 생존에 유리한 것이죠. 우리 조상이었던 원시 인류는 지방을 탐한 덕분에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DNA에는 지방을 선호하는 원초적 본능이 새겨졌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튀김의 대표 주자인 치킨 역시 처음엔 생존을 위해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정통 미국 남부식 닭 요리는 닭을 오븐에 굽는 로스트 치킨이었습니다. 백인 농장주들은 오븐에 굽기 전에 날개와 발, 목은 버렸다고 하는데요. 이를 흑인 노예들이 숙소로 가져왔지만 오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로스트 치킨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찾은 게 기름에 튀기는 것이었습니다. 날개나 목 같은 싸구려 부위도 기름에 튀겨내면 잡냄새가 줄고 뼈가 상대적으로 부드러워져 뼈째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또 튀김은 고열량 음식이라 고된 육체 노동에 시달리는 흑인 노예들에게 좋은 영양 공급원이었습니다. 퇴근 후 치맥을 즐기는 현대인처럼 치킨은 예나 지금이나 마음을 위로해주는 힐링 푸드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죠? 미각을 즐겁게 해주고 열량도 풍부하지만 튀김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튀긴 음식이 건강에 해로운 것은 지방이 많은 데다가 조리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식품을 높은 온도에서 튀기면 자연적으로 아크릴 아마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의심 물질로서 고연료 조리하는 과정에서 아미노산의 일종인 아스파라긴산과 포도당이 결합해 생성됩니다. 그럼 튀김을 좀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리 시 생성되는 발암 의심 물질 아크릴 아마이드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고온에서 너무 오래 튀기지 않는 조리법이 좋습니다. 또 아크릴 아마이드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양파나 마늘, 브로콜리 등을 튀김과 함께 먹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튀김의 원리부터 역사까지 튀김에 담긴 과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과학적으로 알고 나니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겠죠? 그럼 궁금한 에세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에세이였습니다. 최근 한 발효유 음료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며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일이 있었죠.
반박이 이어지자 제조사가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결국 사과했습니다. 4차 유행과 백신 부족 등 국민 불안이 큰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함부로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일은 근절해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